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를 위주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평소 진료 시간에 쫓겨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곳에서 조금씩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한 병원에서의 마지막 외래 진료를 마쳤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과 결과를 여러 방면으로 정리해왔던 차라 평소처럼 많은 분들이 예약되어 있지는 않아서 시간을 들여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저와 아주 오랫동안 만나왔던 분, 치료의 첫 과정을 이제 마치신 분들이 섞여 계셨죠. 그중 이제 막 첫 항암 치료 과정을 마친 비교적 젊은 전립선 암 4기 환자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시한부인가요?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직설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들은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았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분 참 용기 있고 멋있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진료실이나 호스피스 병실에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입니다. 언제 죽을지를 알려달라든지 어차피 죽을 거 빨리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까지도 종종 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호스피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종 시기를 예측하려는 시도와 연구들은 꽤 있어 왔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측 정확도가 100%인 모델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하고 위로도 해보지만 정말 제 진심이 툭 튀어나온 것이 바로 제가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였어요. 퇴근길에 교통사고 나서 오늘 제가 먼저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 호스피스 병실에서 나누는 이런 이야기는 그다지 유쾌한 대화가 아니긴 하죠. 제가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그냥 실제 이치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실을 떠올린 것 뿐이었고, 온통 자신의 죽음에 모든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환자들을 좀 환기시키려는 본능 같은 것이 발동했던 듯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자신이 종종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제가 시한부인가요? 라고 물었던 분께 시한부 아닌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누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약간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으시면서 은근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악의가 섞여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뭐랄까, 마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문제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분 이후에도 마지막 진료를 보며 길게는 8년을 함께한 환자와 인사를 나누고 어느 분과는 작별의 포옹도 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도 저는 말기인 거죠? 라는 질문을 하시기에 예전에는 4기암이면 거의 말기와 동일한 의미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효과적인 항암제가 많이 나와서 4기라고 해서 무조건 말기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드렸죠. 하지만 언젠가는 말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저하고 함께 쓰자는 말씀도 드렸고요. 새로 바뀌는 선생님과
나중에 더 안 좋아져서 쓰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함께 치료해온 저와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미리 써놓는 게 어떠시냐는 이야기에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그날 유독 제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료 초반에 제가 시한부인가요? 하고 물었던 그 젊은 전립선암 4기 환자분의 반응이 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암이라는 병의 무게로 인해 병 그 자체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불안감과 걱정이 더 힘들어 보이는 환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간을 두고 미리 알려드리고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가능성, 옵션들을 모두 다시 설명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려도 역시나 주치의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높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난히 마지막 외래에서 시한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아유, 제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막상 제 죽음 앞에 서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죽음을 많이 겪어봤다고 해서 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거라 자신할 순 없겠죠. 그리고 환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슨 현자나 깨달은 사람처럼 초연하진 못해요. 여전히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해서 환자들의 차트를 뒤져볼 때도 한 번씩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뇌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연구 때문에 차트 리뷰를 하는데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유방암을 진단받고 2년 정도 치료받다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아기가 2돌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구나 싶어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기는 아빠 혼자 잘 키웠을까? 아기는 어떻게 컸을까? 엄마가 떠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다른 옛날 환자들 생각도 나고요. 제가 처음 주사기를 들고 피를 뽑는 걸 배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저는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과감하게 찌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천천히 바늘을 찌르면 피부 밑에 있는 정맥이 자꾸 옆으로 밀려서 비켜나는 바람에 제대로 정맥의 정중앙을 뚫지 못하게 되어 체열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안 더 중요한 사실은 바늘이 피부를 뚫고 나면 피하 조직에는 통각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피부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통과하고 나서 바늘의 방향을 어느 정도 바꾸어도 환자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정작 그 피부를 통과하는 과정이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피부를 찔러서 통과시키는 편이 가장 고통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아플까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천천히 찌르면 찌를수록 상대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얼마나 아플까라는 느낌을 없애고 바늘을 빠르고 과감하게 찌르도록 노력했고 이후로 체열 과정이 조금은 더 수월해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지식과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얕은 수준의 공감이 아닌 조금은 더 깊은 차원의 이타심이 필요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하나의 새해가 밝아오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가장 의미 있었던 2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른 한 가지는
오랫동안 일했던 곳에서의 퇴사를 결심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보통 한 해를 돌아보면 특별히 손에 꼽을 만한 일이 있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지 뭐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달라졌네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어주셨던 설암님 영상보다 요즘은 써니즈라는 분의 오디오 채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새해 맞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종교와 관계없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써니즈님의 채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모두 시한부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네카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위안은 근심을 치유하는 대책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이다. 장밋빛 예언들은 근심에 빠진 사람에게 최악의 결과를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의는 아닐지라도 그런 위안의 말에는 최악의 결과가 닥칠 경우 매우 비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담겨 있다. 여기에 제 말을 조금 덧붙이자면 그런 위안의 말에는 나는 너와는 처지가 다르다는 암시까지 담겨 있다라고 하고 싶네요. 또한 우리 모두 시한부입니다 라는 말에는 저와 당신, 우리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고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바랍니다.